지금껏 매달 받는 월급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야속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종잣돈 4,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참 서럽고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단칸방에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며 돈이란 걸 벌어보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가혹했던 학창시절에 대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달콤했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끝이 새빨개지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친구,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고 연락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출산 예정일 1개월 전 엄마에게 그때야 연락을 드렸습니다. 거의 기절에 가깝게 충격을 받으셨지만 제 많은 저도 자식이라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6천만 원과 엄마의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합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겨우 구했습니다. 총각으로 남고 싶었던 아이 아빠가 저 몰래 입양을 보내려 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그제야 알고 입양에 동의하라 요구하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 처지가 아이를 무사히 키워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죽을 만큼 미안했습니다. 잊으려 애쓰며 잘 지내고 있겠지 마음을 다잡던 어느 날 양부모님이 드디어 정해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직업을 구한 상태였거든요. 외벌이로 내 식구가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 하나 책임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달려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택은 제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떠들 때도 저는 잃을까봐 무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연장하고 목돈을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고 저는 자포자기하게 됐습니다.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 싶어서 월급의 50% 이상을 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입주까지는 4년 정도 남아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계약금을 내고 남은 종잣돈 4,200만 원. 청약에 당첨되어 기쁜 마음보다는 이렇게 살면 절대 돈 못 벌겠다 싶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대출금 갚다가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싶어서요. 3년 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 속상합니다.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너나이님이 추천해주신 책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서 월급에 쪼들리지 않고 아이와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청약 당첨된 집도 지킬 수 있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머리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 이런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그 남자 측에서 아이를 이제 데려갔었어요. 이제 잘 키우겠다고. 근데 데려간 상황에서 입양을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였죠.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데려와서 잘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 청약 당첨된 것과 근데 이제 가진 돈은 많지 않으니까 이 청약 당첨된 거를 어떻게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싱글만 직장인이시고요. 월 소득은 4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쓰셨어요. 이제 그 중에 지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차지하는데 많이 차지하는 게 자녀 교육비 그리고 보험도 한 50만 원 이상 하고 계셔가지고 보험도 맞아요. 좀 많이 하고 계시고 440만 원 정도 버셔가지고 흑자가 안 나온다는 거는 한번 고민해볼 여지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자산은 뭐 이것저것 갖고 계십니다. 펀드도 있고 현금도 좀 있고 토지도 뭐 많진 않지만
있고 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또 사용하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퉁쳐서 순자산이 한 1억 초반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예비부자님 선정한 이유는 이분은 정말 망하면 안 되거든요.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계신 이제 그 또 외벌이 싱글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좀 올바르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궁금하신 건 이거죠. 청약을 받았는데 네. 청약을 받은 이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아까도 그 책이 부의 추월차선 같은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자유를 준다. 그걸 지켜볼 시간을 준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두 번째로 이제 아이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자산은 이게 26년 입주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분양가가 이것저것 다 하면은 5억이에요. 5억 정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면적은 이제 30평 후반대 중대형 면적이고 거기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고 가격이 뭐 4억 후반 5억대 정도라고 하면 얘가 입주하는 게 26년인데 네. 그 근처에 있는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 입주 아파트들이 지금 4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가 엄청 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장이어서 저는 이거를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되거든. 네. 입주할 때까지. 그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또 동시에 또 심지어 이게 실거주 의무도 있어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실거주 의무가 얼마 전에 저희 주인님하고 저하고 코크님하고 했던 그 청약방송에서도 간단히 다뤘는데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뭐냐면 간접적으로 실거주를 유도하는 게 있죠. 뭐냐면 실거주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후자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담보대출을 안 받을 거면은 내가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님 전세 놓으면 되지 않나요? 전세 놓으면 되는데 또 전입은 하셔야 돼요. 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사연자분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이 집을 26년도 입주 때 전세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세를 놓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하고 두 식구,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세 식구인데 세 식구가 전용 100제곱미터 30평 후반대 새 아파트에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깔고 앉는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건 지킨다. 그럼 너네는 그 사이에 투자하기 어려운가요?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지키는 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26년도에 이 집을 지렛대 삼아서 전세를 놓으면서 이제 분양가 같은 것들 정리하고 남는 돈 가지고 그때부터 실전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이 저는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뭐 책을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이다 보면서 뭔가 빨리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네.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빨리 아이랑 시간을 보내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은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맞아요. 걱정되는 거는 본인 노후가 너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본인도 이제 부모님 계시고 만약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실은 본인이 다 그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 같이 가입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런 거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은 거의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해지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해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돈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왜 해지해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는 눈을 되게 많이 뭉쳐야 돼요. 얘가 나중에는 자동으로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모으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우선순위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를 기회 되면 조금 저희 코칭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재무 코칭 이제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잘 모르시니까 이분 투자를 배울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종잣돈이 없으면 투자를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일단 투자금을 먼저 모으시고 하시는 게 좋고 청주 아파트는 참 애매해요. 근데 비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의 자산을 전체가 봤을 때 또 이 아파트를 팔면 이분이 또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아까 나님 얘기한 것처럼 청주가 또 아주 지금 고평가된 시장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정말 이 시장이 운이 좋으면 또 이 안에서 몇 억 이상의 또 차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또 전화 통화를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추가 솔루션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신 게 있을까요? 지금 아이 통장에 휴가랑 아동수당 용돈 같은 거 모아놓은 게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7년 동안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노후자금 같은 거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본인은 노후 준비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부님, 저희 지금 강의 들으면서 되게 쇼킹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과 진짜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과 이건 되게 다르구나라고 많이 느끼셨죠? 네, 맞아요. 정말 바보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고요.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예부님,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인데,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볼 때는 이런 걸 봅니다. 어떤 걸 보면, 실제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근데 돈이 없다. 근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 5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역으로 많이 좀 했던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부님,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돈을 주고,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좋은 자산을 두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지? 라는 걸 보면요. 사실 예부님도 저한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이들한테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 저는 왜 그랬냐면 예부님 처음에는 저는 종잣돈을 정말 열심히 다 그냥 뭉쳐가지고 제가 투자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일단 해서 제가 먼저 부자가 됐어요. 제가 먼저 부자가 돼서 지금 뭐 1억이든 5억이든 더 큰 돈이든 아이들한테 줄 수 있지만 그동안 느낀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도서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면은 부모의 원조를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워런 버핏이 원래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식중개인이셨거든요. 근데 버핏한테 이제 물려준 재산이 없어요. 버핏 또한 자기 자산의 99%를 다 기부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그 돈이 아이를 망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노바나님 아이들 부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정말 수백 명의 부자를 만나고 수천 명 이상의 부자를 만나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부자는 불편함과 간절함에서 나와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신데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의 드물어요. 제가 만약에 예부님이라면 그 아까 1,000만 원은 네. 저는 제 투자금으로 쓸 것 같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은행에서 왜 이렇게 예금을 안 줘? 금리가 낮아? 예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떼서 주면 되니까. 그러면 아까 보험 관련해서는 네.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아이 어린이 보험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예부님 그거는 제 옆에 보험 전문가가 일단 아파트 전매 안 되죠? 네, 3년 제한일 거예요. 3년 제한, 전매 제한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전입을 안 하면. 네네, 그럴 그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전입을 하루 넣고 전세를 빼고 전세 놓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여기 준공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못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이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 100세 만기로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상품은 3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마케팅 하냐면 자녀한테 언제 병원 가도 되는지 평생 이 병원 보장을 선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30세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본인 앞가림을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 그 예비 부자님께서 평생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반면에 조심스러운 만큼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즉 뭐냐면 감정적으로 듣기보다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자는 거죠. 지금 얘기를. 예, 왜냐면 현실은 냉정하니까. 아이가 30세가 됐을 때 자립한 모습이길 원하세요? 아니면 엄마한테 의존한 모습이길 원하세요? 당연히 자립을 해야죠. 그쵸.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이를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아이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30세 만기로 변경 배설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변경 배설하는 건 보험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 보험 설계를 해주신 분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우리 아이 거 30세 만기로 바꾸면 보험료 얼마 줄어요? 이렇게. 예, 저라면 그렇게 해서 조금 지출을 정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앞에서 이제 너바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뭘까를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죽을 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행복을 구할 줄 아는 자세예요. 그 행복을 구할 줄 아는 자세는 감사함을 가지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 데려왔던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때 데려올 때 감사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너 아빠가 없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힘들지 몰라도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는 언제 행복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가지게 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우리 31살에 이 악물고 20대를 갈아 넣어서 1억을 만든 청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건데, 내가 넣은 만큼 나온다를 깨닫게 하는 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를 깨닫게 하는 거를 물려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발레를 하는데 네. 근데 자기가 무슨 동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엄청 짜증을 내고 속상해 하거든요. 아내는 아이한테 그래요. 아이가 속상해 하니까 괜찮아, 못해도 돼, 재밌게 하면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네가 이걸 잘하고 싶으면 더 연습해 라고 말해요. 저는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예요. 넣는 만큼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 마지막 3번째가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선 쉽게 말해서 예비 부자님이 고수가 되셔야겠죠, 돈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투자를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돈은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한테 좋은 엄마이면서 동시에 부자 엄마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네네. 월도 작가님, 네. 제가 잠시 사라졌었는데 저 찾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저 끝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작가님 보너스 좀 팍팍 좀 주세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